자,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승원 본부장이 그 사이에 제 옆에 와 계시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3%에서 뵙다가 홈그라운드까지 제가 왔네요. 예, 3% 신간계 한 3번 정도 나갔던 것 같은데. 3번 나오셨나요? 딱 3번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계산을 다 안 해봤는데 3번 합산 조회수가 한 150만 조회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됐으면 하는데 한 번은 저기 김프로님 없으셨을 때 좀 조회수가 덜 나와가지고. 예. 네. 그래도 많이 진짜 많이 봐주시고요. 미래에셋 비즈니스맨들은 다 이런 마력들이 있나 봐. 한마디를 해도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앞에서 ETF에 투자해야 된다 장점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네. 어디에 투자하고 올해는 특히 어떤 ETF에 투자 또 테마 이런 거를 소개시켜 줘야 될 분이 이승원 본부장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늘 제가 사실 11대 테마, 올해 조금 지켜봐야 될 11대 테마를 준비했는데, 6개는 제가 이제 세션 1에서 설명드릴 것 같고, 네. 뭐 5개는 뒤에 이제 세션 2에서 설명드릴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말씀을 조금 하셨던 것 중에 이제 인버스 2X 또 이제 레버리지 얘기 이제 윤지영 선생님이랑 하셨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드렸듯이 항상 말씀드리지만 오늘도 사실 시장에 좀 변동성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예, 1등과 매수 1등과 매수 끝은 항상 인버스 2X 하면 레버리지가 들어온 것 같아요. 인버스 2X가 지금 가격을 사실 좀 보면 2,000원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됐으면 좋겠다. 뭐 앞서 이제 옆에서 지켜보다가 그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늘은 사실은 이제 6개 테마, 이제 테마를 혁신 테마라고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번이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네네. 네. 이 전기차가 사실은 1번으로 났던 주 이유는 2020년에 이제 소확겜이라고 했죠. 네. 그중에 이제 가장 많이 매수했던 것이 뭐 마치실 것 같습니다. 예, 테슬라. 테슬라였고요. 네. 한국 투자자가 테슬라 매수를 3.2조 정도 네.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 2, 3, 4, 5위를 보시면 나머지 2위부터 5위까지는 오늘 이따 설명드릴 뭐 클라우드와 관련된 기업 또는 반도체와 관련된 기업이었는데 이만큼 이제 한국에서 2차 전지 전기차에 대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고요. 실제 저희 타이거 2차 전지 테마와 K뉴디 2차 전지가 있는데 실제 저희 수탁고가 몇 달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1.4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여기다 이제 차이나 전기차까지 더해지면은 8천억 하면은 요 3개 ETF만 하더라도 2.2조. 차이나도 벌써 8천억. 8천억 정도 돌파했고 최근 3개월 사이 전기차에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이 한 7천억에서 8천억 사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지금 혁신 테마 중에 가장 핫한 것이 또 이제 전기차다. 2차 전지다. 근데 사실 저도 이제 만약에 다음 차를 바꾼다 그러면 100% 전기차입니다. 전기차죠. 네? 네. 더 이상 디젤을 살 용기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중고 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하면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도 전용 플랫폼 EGMP라는 이런 데서 이제 아이오닉 그 5도 나오고 기아도 이제 EV6가 나오니까 이 관심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는 그런 권역이 이미 전기차가 된 거 아니겠어요?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오히려 이제 하이브리드 차량을 더 많이 보셨을 것 같고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전기차가 짧은 주행거리, 또 지금도 인프라가 더 확대돼야 되겠지만 인프라도 좀 미진한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상용화되는데도 오래 걸릴 것이다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2017년도부터 조금 빠르게 전기차에 대한 테마, 전기차에 대한 어떤 발전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뭐 지금 자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원 충전소를 건물이나 뭐 아파트 지하 뭐 이런 데서 찾아보실 수가 있고요. 이는 사실 정부의 뭐 보조금 정책 그리고 실질적인 기술 개발을 통한 늘어난 주행거리 아니면 충분히 구매할 만한 가격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전기차가 좀 쉬워졌던 조금 빠르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게 각 자동차 지금 제조사들의 이런 전기차에 대한 비전을 좀 보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걸 2차 전지에 대한 또는 전기차에 대한 테마가 앞으로 더 얼만큼 갈 것이냐가 비전만 보다 알 수 있는데요. 현대차는 2040년까지 모든 차종, 지금 현대 기아차는 모든 차종을 전기차로 바꾸겠다 선언을 안 만든다는 거네요. 네, 전부 다 만들겠다. 물론 이제 지금 제네시스처럼 그게 이제 아이오닉이라는 브랜드가 될지는 아직 뭐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런 브랜드도 따로 만들겠다가 있고요. 뭐 테슬라는 당연히 2025년 4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200만 대까지 생산을 늘리겠다는 것도 있고 뭐 최근에 미국이 상당히 전기차 공격적입니다. GM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2035년까지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했습니다. 전기차만 생산하겠다 이렇게 했고요. 독일의 이제 BMW 벤츠 또는 뭐
제규어 같은 독일은 네. 아니지만 이런 곳들도 최근 이제 비전 발표에 있어서는 2025년이나 2030년 사실 이게 10년 안쪽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금방 갑니다. 금방 갑니다. 네, 10년 안쪽인데 생산되는 차량의 50에서 100%, 뭐 발표한 제조사마다 좀 틀리긴 한데 50에서 100%를 전기차로 생산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기차 테마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혁신 성장이 가장 중심에 서 있다. 그렇죠. 이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전기차 세상이 될 거다 이거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네, 그쵸. 네,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속도가 문제죠. 속도. 그리고 전기차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이 2차 전지가 또 대한민국의 산업의 역할에 엄청난 큰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네, 네. 뭐 지금 수주 잔고만 해도 수십 조씩 되고 막 이런 맞습니다.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 전기차 시장의 전망을 속도라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기차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실 2017년부터 20년까지 어떤 규제와 정부의 어떤 정책에 의해서 네. 이끌어졌다면 속도라는 측면에서는 앞으로는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장의 미래를 5년 단위로 끊어서 조금 말씀드리게 되면 2021년도부터 2025년까지는 사실은 이제 고객 니즈 발현의 성장기 전환. 무슨 말씀이냐면 결국은 전기차를 사야지 다음에 라고 하는 고객들이 지금 많이 있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나도 앞으로 이제 저기서 사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자발적 유입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이런 선택을 하실 겁니다. 미국 전기차 살까? 한국 전기차 살까? 중국 전기차 안 사실 것 같긴 한데 그럴 것 같은데 이런 선택 또는 저가형으로 살 거냐 아니면 럭셔리 라인업으로 살 거냐라는 이 정도의 어떤 국가나 이런 세그멘트별의 어떤 성장은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이 2025년부터 2030년 그 다음 5년 동안은 이제 전기차를 지금 생각을 안 하고 있던 고객들, 잠재 고객. 저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런 잠재 고객까지 거의 내연기관 수준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나 세그멘트가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지역, 가격, 모델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고려돼서 지금의 내연기관 어떤 자동차처럼 이렇게 그것까지 고를 수 있는 상황이 올 것이다라는 부분이고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정책과 뭐 이런 어떤 규제에 의한 성장이었다면 앞으로는 실제 생산과 소비에 의한 성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전기차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테마다.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규제라는 게 사실 양날의 검 같은 거라서 사실 지금은 이제 보조금을 비롯해서 이제 촉진책을 계속 썼기 때문에 초기 국면에서 어떤 가속 페달을 밟아주는 역할을 했는데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실 감안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이 보조금이 축소 내지는 폐지가 된다면 과연 이 속도, 이 전기차의 확장 속도가 유지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정책과 규제에 의해서 성장되었던 산업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보조금이 또 줄어든다거나 아니면 규제 뭐 이런 실제로 그런 예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첨예하죠. 이게 우리나라도 좀 보조금이 다 소진돼 간다는 얘기가 있어서 맞습니다. 아이오닉 사시는 분들 좀 고민하시는데 빨리 사라는 거 아니에요? 완판되고 막 그랬던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각 지역별로 보면 유럽의 보조금은 한 12개 정책 보조금이 있고 세제 혜택이 있어요. 이는 이제 지금 김프로님 말씀하신 대로 2025년, 5년 후가 되면 절반 정도로 줄이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규제로 넘어가면 또 이제 반대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탄소 배출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에 이제 배출 페널티 기준은 2배로 높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조금은 적게 나오는데 또 규제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전기차 생산을 많이 하게 하는 게 지금 유럽인 것 같고요. 만들어야 돼요. 탄소에 대한 규제. 규제가 있는 거고요. 중국도 구매지원금 및 세제 혜택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도 줄어든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또 하나 규제를 내놓습니다. 자, 니네 이제 생산업체가 나오는 모든 차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100kg당 4리터로 갈 수 있는 연비 규제를 이제 집어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생산되는 차량의 지금은 14%가 이제 전기차도 생산을 해야 되거든요. 2030년이 되면 18%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규제. 그러니까 규제와 어떤 정책 안에서도 전기차가 이제 더
더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또 이제 규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고요.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은 줄어들지만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미국은 사실 지금까지는 좀 패시브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어서. 네. 중국이 조금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네. 이런 것들은. 근데 이제 미국이 바이든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당연히 이제 환경 규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나왔지만 오히려 보조금은 늘릴 쪽은 미국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보조금 자체가 이제 14,000불까지 나오는데 그냥 보조금이 7,500불, 회차하는데 2,500불, 그리고 저소득층은 2,000불 더 주고, 그리고 또 이게 제조사가 미국이었다. 네. 그러면 또 1,500불 더 줘서 총 14,000불까지 이렇게 지원을 좀 많이 크네요. 하고. 트럼프 때하고 네. 완전 완전 달라졌어요. 달라졌어요.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규제들은 사실은 뭐 조금 규제만 뭐 이렇게 혜택이 많이 없어지지만 네. 이런 규제를 통해서 어떤 산업 자체의 성장은 맞아요. 규제를 통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요즘에 금융시장도 그렇고 전반적인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게 ESG잖아요. 네, 네, 그죠?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E라는 게 이제 environment죠. 네. 그래서 이게 사실 환경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 산업 권역 전반적으로 생태계를 바꾸는 굉장히 큰 힘으로. 왜냐하면 유럽을 비롯해서 이런 나라들만 하던 거를 이제 중국, 미국 세계 3대 경제 블록이 동시에 네, 이런 탄소 배출이나 이런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전기차 산업의 어떤 속도라는 걸 굉장히 빨리, 특히 미국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그런 게 실제로 우리 부품 소재, 특별히 이제 2차 전지 업체 이런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게 되니까 여전히 앞으로 5년, 10년 동안은 이 전기차, 이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한 투자 대상이 될 거다. 이런데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알아봐야 될 테마가 클라우드예요. 클라우드라는 게 갑자기 맥주 생각이 나냐? 저도 시원한 말. 갑자기 클라우드 하니까 어제 먹었던 클라우드, 네, 네, 네. 구름처럼이 생각이 나네요. 네. 클라우드하고 네, 참이슬하고. 맞습니다. 근데 구름이라는 뜻인데 클라우드 서비스나 클라우드 컴퓨팅 이것도 네. 또 큰 테마예요. 예, 두 번째 테마가 이제 클라우드인데요. 사실 코로나가 바꿔놓은 세상 속에 사실 2020년에 가장 뭐 이게 투자로서 또는 각 기업의 성장한 어떤 성장률로서도 가장 핫했던 테마가 클라우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을 잠깐 보시면 저기 이제 뭐 저희 지메일부터 시작해서 구글, 소피파이, 뭐 카페24 마지막에 넷플릭스까지 나와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제가 테슬라가 1위였는데 2위부터 5위까지 중에 대부분이 저쪽에 있습니다. 그 애플이 2조로 이제 한국 투자자 서학개미가 2조를 투자했고요. 그리고 아마존에 9천억 정도 투자를 했고 구글에 마이크로소프트에 한 5천억 이렇게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 언택트 시대 속에 더 이제 빠른 변화가 사실 빨리 온 거죠. 빨리 그렇죠. 온 거죠. 예전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얘기했듯이 최근 2개월간에 2년 만에 겪어야 될 변화를 2개월 만에 겪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상당히 많은 2020년에 주목할 만한 거였지만 제가 서두에 이걸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클라우드 ETF가 물론 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다시 이제 종식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바꿔놓은 세상은 다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동차로 갈 때 이 턱이 있죠. 턱. 네. 과속 방지 턱이 있는데 덜컹거릴 뿐 백도는 없다는 거지. 그렇죠. 네. 후진은 아니다. 그거 네. 굉장히 의미 있는 비유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백도는 없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왜 이제 결국은 클라우드가 왜 투자 테마로 이제 부각되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사실 클라우드라는 건 겁니다. 이제 결국 컴퓨팅 자원을 제가 그냥 다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뭐 슈퍼컴퓨터가 필요해서 제가 이걸 엄청 구입을 한다거나 아니 이만큼의 저장 공간이 필요해서 빅데이터 같은 것들이 요즘 개발이 많이 됐고 발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많이 한다면 그건 비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제가 필요한 시간 또는 이제 뭐 필요한 만큼 뭐 이런 것들을 선택적으로 해서 할 수 있다면 결국 비용의 효율성 때문에 클라우드는 사실 이렇게 발전이 됐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게 이제 클라우드 잠깐 뭐 그림만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은 클라우드가 왜 컸냐라고 하냐면 4차 산업의 기초 인프라는 클라우드가 돼버린 겁니다. 이제는.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제가 컴퓨터를 사서 그 안에서 정보 수집을 해서 분석을 돌려서 어떤 새로운 걸 도출해내는 것이 예. 아니라 결국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수집, 저장, 분석까지, 그리고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큰 뭐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는 그 컴퓨터를 돌려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거를 어떤 비용의 효율화를 어떤 각 기업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것이 클라우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저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거. 이제 오늘 많은 테마가 이제 4차 산업 테마가 나오고 연관돼 있죠. 네. 뭐 사물 인터넷이다,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 5G다 하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4차 산업 핵심 기술은 클라우드가 이제 기본 플랫폼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도가 없기 때문에 또 지금 바꿔 놓은 이러한 기업 문화, 어떤 기업의 네. 투자된 성장, 클라우드에 투자하고 있는 지금의 이런 뭐 모습은 계속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뭐 전기차와 마찬가지 성장 가능성에 대한 이론은 없는데 네네. 얼만큼 빨리 이 성장할 거냐. 이제 성장 속도로 따지자면 사실 2020년이 이제 코로나 오고 나서 가장 빨리 더 성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를 많이 했었어요. 저 앞에 지금 자료 화면에 보시는 게 넷플릭스네요. 넷플릭스죠. 예. 집에서 저거 대부분 않습니까? 본 겁니다. 킹덤도 그렇고, 뭐 다 봤는데 거의. 그래서 나르코스 저거 재밌습니다. 저거. 나코스. 다들 다 보셔서 그 가입자가 많이 안 늘어서 오늘 그렇게 힘들었나 봐요. 아, 넷플릭스 많이 빠졌죠? 네? 근데 나 요즘에 넷플릭스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들어가서 뭐 계속 서치하다가 포기하고 나오는 확률이 10번 들어가면 대여섯 번 이상 돼. 그쵸. 이게 인터페이스도 그렇고 업데이트가 한국 것만으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발하셔야겠습니다. 넷플릭스. 저는 뭐 뭐라 하려나? 저기 자녀 때문에 만화만 보기 때문에 만화만? 만화만 주로 찾아보다 보니까 그러지 않은데요. 넷플릭스의 예가 사실은 좋은 예였던 것 같아요. 넷플릭스는 사실은 이 클라우드에 대한 것을 2016년에 벌써 완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는 사실은 콘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데이터 센터가 엄청 중요한 곳이었어요. 네. 그래서 다른 IT 기업 대비해서도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결정을 하죠. 우린 콘텐츠에 집중하겠다. 라고 해서 이걸 클라우드로 전부 이전을 시켰습니다. 2016년에. 그래서 이전을 하고 나서의 모습은 사실은 콘텐츠는 물론 조금 한국에서 지금 워킹 안 돼서 김프로님 말씀을 좀 주셨지만 그 더 많은 매출액이 발생이 됐고요. 더 많은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이유가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데이터 센터를 가시려면 이게 왜냐하면 어마어마하죠. 돈이 얼마야? 모든 사람이 동시 접속, 네. 트래픽이 걸리는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맥스로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시간만큼만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으면 그만큼 비용 절감이 됐고요. 그런 어떤 절감된 비용을 콘텐츠로 조금 이전을 시켰기 때문에 저는 성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런 모습들, 넷플릭스와 같은 똑같은 사업 모델은 아니지만 일단 클라우드를 사용한 그런 것들은 계속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3프로 TV도 서버가 필요하잖아요. 서버를 이제 AWS, 아마존 걸 쓰고 클라우드 그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클라우드 산업에 투자를 하려면 가장 유력한 투자 대안이 뭡니까? 구글, 아마존 뭐 이런 데일까요? 뭐 살 수 있습니다. 구글, 아마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제가 저 그림 잠깐 자료 화면을 보시면 좀 어려운 말들이 써 있는데 오늘 저 용어를 설명드리려고 나오진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클라우드는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있을 거고, 그다음 그거를 넷플릭스처럼 수혜를 받아서 이렇게 뭐 제공받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기 이제 IaaS다, 그다음 PaaS, PaaS다라고 하는 것은 인프라 플랫폼 소프트웨어를 얘기합니다. 제공 범위가 뭐 IaaS처럼 그냥 인프라만 제공하는, 그리고 조금 더 확장해서 운영체계까지 하는 플랫폼까지 적용하는, 그리고 이제는 마지막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SaaS 여기까지 있는데요. 저 그림을 보여드린 이유는 저 그림을 보고서 어느 기업까지만 투자해야지, 내가 투자하려면 어느 걸 하고 있는 걸 투자할까 하면 고민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저 기업, 제공하는 데는 저긴지 알겠어요. 근데 저길 잘 사용해서 좋은 사업 모델을 가지고 넷플릭스처럼 성공한 데는 어디지? 라고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결국 기승전 ETF로 가는데 그래서 이 클라우드 관련된 것은 사실 ETF 투자를 통해서 찾아내기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ETF 지수 자체가 저런 제공업체 또는 수혜업체 등을 이제 아까 뭐 윤재용 선생님이 한 바구니에 담은 것처럼 그런 걸 담아놨기 때문에 클라우드 ETF를 통해서 쉽게 투자할 수 있다 이렇게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궁금한 게 네. 이게 예전에도 인터넷 산업을 보면 인터넷을 쫙 깔았던 업체보다는 그 인터넷망에서 뛰어놀던 친구들이 구글이 됐고 아마존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클라우드 산업에서도 네. 지금 그 클라우드를 인프라를 까는 거는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일 텐데 거기서 뛰어노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중에 템베거 기업들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콕 집어서 사고 싶은데 콕 집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안 되니. 10배가 10노타라는 뜻이에요. 10배 나는 종목. 네. 와, 스케일이. 그런데 이제 그거를 콕 전혀 못 찍으겠으니 그런 기업들을 모아놓은 ETF를 사면 좋겠다. 네. 이렇게 봐도 되겠죠? 그럼요. 예. 그래서 ETF의 장점이 또 그것이다라고 이제 말씀. 뭐 아까 그러면서도 안정적으로 근데 운영이 또 될 수 있는. 어느 기업은 또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안 되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하필 있잖아요. 내가 찍은 것만 안 되는 그렇죠. 그 자체가 ETF가 위험을 해치하고 있기 때문에 ETF는 정말 내가 맞다라고 생각한 테마에 가장 적절하게 투자할 수 있는 수단이다.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자, 세 번째 테마가요. 중국 바이오 산업. 야, 요거는 조금 접근성이란 측면에서 네. 좀 생소하고 좀 겁이 좀 난다 그럴까? 이거 해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맞습니다. 저도 사실 뭐 중국산 약을 먹으라 그러면 사실 사실 한 번 더 생각해 볼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저도 이제 중국산 약 먹어본 적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저도 없으시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사실 아시아 전체적으로 중국 제가 이제 이 바이오, 차이나 바이오, 특히 차이나 바이오테크 ETF가 있지만 네. 이제 눈여겨 봐야 될 것이 사실 차이나 바이오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사실 중국은 이미 많은 경제와 사업 분야에서 이제 이미 많은 것을 뭐 자랑할 만큼 성장했습니다. 근데 놀랄만한 게 의약품 역시도 사실은 미국 다음이 중국 큰 시장이다. 예, 그렇습니다. 저 표를 보시면은 뭐 저희한테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3월달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지난달에 발표한 자료인데요. 네. 저게 뭐냐면 미국이 이제 가장 기술이 높다라고 가정을 했을 하고 때. 최고 기술 보유국 미국을 100으로 놨을 때 한국과 중국과 일본과 그리고 유럽들이 과연 기술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퍼센트로 나타낸 겁니다. 18년도만 보더라도 저희가 뭐 기술 수준은 75, 그다음에 중국이 73 이렇습니다. 이게 저희 우리나라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역전돼 버렸네요. 역전됐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네. 이게 이제 보통 중점 과학 기술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렇죠. 역전이 됐고요. 특히나 바이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생명보건 분야에서는 빠른 시간 안에 역전이 2년 사이에 모든 게 역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의약품을 저희가 이렇게 그냥 중국의 의약품 잘 모르겠어요 이럴 수 있지만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통해서도 차이나 바이오는 한번 좀 다시 들여다볼 만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하긴 뭐 정평이 있죠. 우리 한국 분들이. 중국 뭐. 네. 일본 뭐. 중국이 일본. 네, 맞습니다. 전 세계에 없대요, 이런 네, 민족이. 맞아요. 그까이 그 말이야. 근데 중국 사람이 들으면 황당한데? 이런 케이스들이 있다는데 기술 격차가 그렇군요. 네, 저도 그렇게 저건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예요. 자료잖아요. 우리 과학기술 네. 정보통신부에서 만든 거니까. 네, 네? 맞습니다. 그러네요. 네, 중국을 괜히 부풀릴 이유는 없는 거예요. 네. 그죠? 예. 근데 이게 사실 그럴 만한 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1990년대 뭐 이렇게 가다 보면 그때 그 당시에 이제 중국의 의학시장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 후진국이 맞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표님 기억하시겠지만 90년대 막 B형 간염 바이러스 유행했다 막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중국은 국가 위기 사태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백신도 없고 뭐 저기 농촌에는 아예 뭐 혜택을 줄 수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죠. 다만 이제 20년 동안 중국 정부가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뭐 질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의 노력을 좀 했던 것 같고요. 그게 이제 2013년도에 전국 의료보험 전국화를 완성한 것이 계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떤 빠른 성장을 20년 안에 하다 보니까 아까 이제 서두에 저희 김 프로님이나 저희가 얘기했던 것처럼 가짜약 논란도 있었고 뭐 효과 없는 백신 또 이제 중국이나 이쪽 한의학 전통의학에 대한 것들이 많이 발전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의 문제 등도 좀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의 인식이 뭐 많이 뭐 후진국이다 뭐 이렇게 좀 인식이 근데 이제 우리가 일단 어떠세요? 한국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서 뭐 그
뭐 인정받는 신약이 나온다고 해서 그게 뭐 시장이 얼마나 크냐. 결국은 해외 진출을 해야 되는데 중국은 조금 다른 건가? 이 내부 수요만으로도 뭐 15억 인구가 있으니까 그죠? 국내 임상 같은 것만 다 해도 뭐 굳이 뭐 글로벌 임상 안 해도 맞습니다. 그런 임상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정부 자체도 이거에 대해서 혁신, 어떤 의학 규제 기관에 대한 혁신을 이뤘던 거는 맞습니다. 원래 이제 보통 신약이 나오려고 하면 저희도 그렇지만 임상 실험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규제와 어떤 절차를 상당히 간소화시켰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뭐 사실 우수 인력들이 좀 많이 들어온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저희 이제 해외 유학 가면 중국 유학생들이 가장 많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통계 자료에 보면 2012년에서 17년에 25만 명이 돌아왔대요. 바이오 관련 인력들이 25만 명이. 학위 받고? 네, 학위도 받고 연구소장도 하고 연구원으로도 일하고 했던 것들이. 왜냐하면 중국 정부 자체가 상당한 강력한 지원을 했던 부분들이 있죠.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산업 인력들이 돌아온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됐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해외 유학파들이 돌아와서 자국 바이오 산업을 키운다는 게 되게 흥미로운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분들은 한번 나가시면 잘 안 들어오거든요. 저도 이제 종종 고객분들 중에 되게 좀 아쉬움을 토로하시는 거 들어보면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서 직장을 잡고 거기서 결혼을 하고 안 들어온다. 근데 마침 김프로님도 아니 근데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그 해외 우수 인력에 대한 소득세 감면 규정이 있었거든요. 2010년까지인가 2009년까지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득세 그 금액에 관계없이 10%로 딱 해주는 거예요. 지금 뭐 우리 최고 세율이 뭐 40%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이제 해외로 나가서 공부하거나 아니면 실력을 쌓은 해외 인재들을 국내로 유턴시키는 그런 강력한 촉진책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없어졌어요. 형평성 논란도 있고 하니까 없어졌는데 국가 발전의 대기를 위해서 과연 그런 불평등한 구조가 얼만큼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좀 필요한 거긴 한데 중국의 예를 보면 그냥 우리가 애국심으로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돼요. 있어야죠. 근데 중국 인구가 어쨌든 14억 명이니까 이게 뭐 14억인지 15억인지 통계가 따라 좀 다른데 내수에 굉장히 공을 들인다. 쌍순환 뭐 정책 같은 게 나오면서 야 이제 해외 의존도 좀 낮춰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중국 공산당 핵심 권력부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이제 바이오를 제가 말씀드렸고 이게 이제 차이나 컨슈머로 넘어가죠. 차이나 컨슈머 ETF도 있지만은 결국은 전기차다, 바이오다 이런 것들을 하는 것들이 중국 내수에서 소비를 어느 정도 해준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그래서 테슬라가 공장을 중국에다 지은 이유도 중국의 14억 인구, 15억 인구 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나온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나온 얘기가 방금 김프로님 얘기한 쌍순환 얘기가 이제 작년 10월 사실은 뭐 오중전회라고 하는데 중국 공산당 뭐 중앙위원회 제5차 회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시진핑이 쌍순환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제는 약간의 내수의 경기 순환을 통해 이제 국제 경제와 연결하겠다. 결국은 국제 경제를 놓지 않고 연계를 하겠지만 결국은 내수에 더 집중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작년에도 있었고 올 3월에 폐막한 전인대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된 이유는 사실 조금 수출 주도 성장을 계속 이루었지 않습니까? 중국이. 근데 이런 것들이 코로나 여파로 해서 이제 교역이 예전만큼이 아니고 좀 위축됐던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뭐 최근에 미중 갈등 하는데 이런 미국의 이런 강력한 제재, 통신 반도체 포함해서 이게 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 중국은 이런 버틸만한 체력을 내수에서 찾는 것이고요. 그 대안으로 이제 내수에 주력을 하고, 왜냐하면 중국은 14억 인구의 최대 단일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질과 규모가 해외와 맞설만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렇게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4억 인구가 있으면 교역을 안 해도 자기들끼리도 자급자족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중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을 보면 내수의 1등을 추구를 하고 내수의 1등을 하면 뭐 글로벌 뭐 1, 2등 하는 정도의 시가총액으로 성장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소비 시장이 좀 무섭다.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뭡니까? 예를 들면 그
백주, 네. 마오타이 만드는 회사가 시가총액 1등이고 그러잖아요. 상해 시장에. 예, 맞습니다. 야, 그게 이해가, 우리 삼성전자 그럴 일이 아니에요. 왜냐면 네. 이게 14억 명이 그걸 소비를 그렇죠. 한다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수를 중국의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는 근간인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네. 중산층의 구매력이 그만큼 늘기 때문에 이 소비의 질도 굉장히 빨리 는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 정확히. 그래서 이제 사실은 중국 소비 테마가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인데 네. 최근에 그 미국의 브루킹스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글로벌 차이나라고 해서 2020년에 발표된 자료에 보면은 중국 중산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네. 중국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2010년 기준 하루에 110불까지 쓸 수 있는 네. 뭐 이런 인구들. 뭐 한 15만 원. 그렇죠. 한 12, 3만 예, 불. 2, 3만 원. 3만 원. 쓸 수 있는 인구인데 이게 2027년이 되면 중국 인구가 제가 15억이라고 방금 표현을 좀 예. 드렸었는데 12억까지 올라간다는 보고서도 있습니다. 중산층이? 네, 그렇습니다. 이런 중산층의 구매력이 뭐 패턴도 바꾸고 네. 또 구매력의 어떤 뭐 질과 양을 다 바꾸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예. 그래서 중산층의 그 기준이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15만 원이요? 14만 원이요? 14만 원이요? 아니, 나 14만 원 못 써요. 하루에 매일매일. 제가 잘못 들었네. 매일. 110불. 하긴 뭐 지금 직장인분들 하루 용돈 10,000원 받고 나와서 뭐 점심 먹고 담배 사면 끝나시던데 네. 네. 굉장하네요. 물론 이제 그게 이제 매일매일이라는 게 아니라 이게 통으로 해서 n분의 1 이렇게 나누는 거니까. 네. 또 한 달 생일비에. 용돈인 줄 알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중산층이 결국 고급 인력을 통해 중산층이 증가됐고 사실은 뭐 보고서를 보면 중국을 아까 저희가 뭐 우리나라가 이제 조금 중국을 이렇게 생각하지만 ICT 과학 그 글로벌 ICT에 보면 사실 100대 기업 중에 미국은 뭐 60몇 개 들어가 있고요. 중국이 12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한 개 들어가 있죠. 삼성? 삼성전자. 이거 삼성이 다가 아니고 삼성전자. 네. 조사 잘못된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한 개밖에 없죠? 근데 그만큼 이제 들어가기 어렵죠. 글로벌 ICT 기업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12개가 들어가 있다는 근데 우리는 얘기는 삼성전자. 중국에도 그만한 중산층이 있고 그만한 좋은 일자리, 좋은 기업들이 많다라고 하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별히 지금 뜨고 있는 중국의 소비 트렌드를 알면 네. 딱 찍어서 거기 투자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중국의 아까 소비의 양과 질이 바뀌었다. 그래서 예. 중국 거라고 했는데 ETF 기업들을 계속 찾는 것들이 이 어떤 지금의 소비 패턴의 변화를 반영한 기업들을 ETF에 많이 담으려고 하는데 예.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마오타이주 저 그림이 지금 나오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은 저기 아마 허거 관련된 그림인 것 같은데요. 이게 첫 번째는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에 대한 거는 상당히 중산층이 는 이유도 있지만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 특징이고 두 번째는 예전에는 사실 중국 사람들 그러면 좀 뭐 서비스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일본 사람은 좀 일본 뭐 식당은 좀 서비스와 거리가 좀 뭐 가까운 곳에 있었지만 요즘은 이제 중국 소비 트렌드도 서비스에 중심을 맞추고 네. 있는 그런 그림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세 번째로는 건강, 물론 코로나가 와서 건강, 뭐 백신, 뭐 신약, 뭐 이런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만 약간 이것도 결국은 중산층과 관련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것들도 계속 소비가 증가되고 있다. 저 그림은 이제 마라톤 대회인데 중국에서 열리는 마라톤이 1년에 1,100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일반인들. 네. 하루에 3개씩 열리는. 하루에 3개씩 열리고 하기야 있습니다. 뭐 15억이니까. 하긴 뭐 땅덩어리도 넓어서 여기저기서. 네, 그만큼 스포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고요. 이제 저런 어떤 트렌드를 투자할 수 있는 것들의 기업을 좀 골라낸 게 차이나 컨슈머라서 제가 이 테마를 한번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확실히 뭐 중국의 규모의 경제가 구현되고 있는 나라니까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테마가 요즘 연일이 이 얘기예요. 네. 반도체, 네, 맞습니다. 쇼티지, 맞아요. 빅사이클, 그죠? 하물며 백악관에 바이든 대통령이 들어와 봐. 다 들어와, 네. 다 다 들어오세요. 들어와.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게 도대체 예전에 있을 수가 없는 얘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예전에는 사실 최근에 뭐 잠깐 자료 화면에 보는 게 저기 네. 하이닉스 예전 광고였습니다. 재밌는 게 자, 이천의 특산물이 무엇이냐 시험제를 냈는데 아들이 거기 이제 반도체라고 답을 썼는데 틀린 네. 겁니다. 근데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한테 왜 이천의 특산물은 반도체냐가 아니냐. 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저 반도체를 이천의 특산물로 만들겠다. 이랬던 광고였는데 혹시 네. 저 기억나시나요? 기억나네요. 그때 인기 있었죠, 저 네, 인기 광고가. 있다. 저거 이후로도 SK 하이닉스가 광고 참 잘 만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주가만 좀 잘 가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쇼티지 얘기로 바로 이제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반도체에는 뭐 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도체 대란이다라고 하는 말과 뭐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 부분을 그냥 좀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든 아니면 쇼티지든 두 가지는 원인 딱 하나잖아요.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적다. 그렇죠. 라고 하는 것의 원인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2월에 사실 그 텍사스에 한파가 몰려왔을 때 거기에 그렇죠. 정전 사태가 났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이제 사실 반도체 공장에 우리 오스틴 그 삼성 공장도 멈춰버린 거 아니에요? 멈춰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사태 또는 후쿠시마 현의 지진 사태 이런 것 통해서 사실은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고 예. 있었던 부분들이 쇼티지 하는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세상이 변하면서 반도체는 사실 모든 부품에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자율주행에도 들어가고 TV 뭐 네.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많은 소비는 있는데 만들어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수요가 공급을 못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의 커머디티화가 진행이 된다 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 예, 그래서 세계 최대 산유국 어디죠? 그러면 사우디, 뭐 러시아,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런 성격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렇죠. 무조건 다 들어가야 되니까 네, 네. 점점 더 수요는 많아질 테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반도체 대란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야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야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없으니까 공급이 부족하니까 대란이니까 반도체 만드는 회사 하면 그냥 무조건 먹는 거 아니야? 근데 안 올라요. 안 올라. 그러니까요. 특히 우리나라 기업들 횡성전자에 횡성전자. 예, 그러니까요. 횡보한다고. 횡보하는 네. 삼성전자, 횡성전자. 맞습니다. 그래서 답답한데. 반도체가 참 사실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많이 먼저 올랐어요. 오른 거죠? 먼저 많이 올랐고요. 지금은 그러면 이제 쇼티지인데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볼 수도 있지만 오른 만큼 좀 쉬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음. 저기 그림이 4개 나와 있는데 저기 이제 미국 반도체 상당히 이제 뭐 시스템 반도체에서는 이제 선두에 서 있는 게 맞는 거고 네. 뭐 인텔, 퀄컴 이런 기업들이고 네. 중국은 내부 그 내수 시장 아까 자꾸 내수를 강조하고 있는데 내수 시장을 통해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대만의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러니까. 엄청 낮죠. 어마어마하죠. 예. 대만을 거의 먹여 살리고 있죠. 네, 지금 파운드리 그러니까 이제 위탁받아 시스템 반도체 만든 네. 파운드리 시장에서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한국에 있는데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투자가 되고 있는 시장도 많고 그리고 이제 약간 구분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 제가 이런 걸 왜 설명드리냐면 반도체 좋은데 어디에 투자해야 돼? 메모리만 따지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면 되지만 사실은 지금은 시스템 메모리를 더 얘기를 많이 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도 저렇게 이제 분산돼 있고 그리고 이제 상장되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맡고 계신 타이거 ETF에서도 반도체 관련 상품 새로 나오지 않았어요? 최근에? 예, 4월 9일 날. 네. 좀 뭐 저 그림이 이제 나스닥에서 저희 나스닥 필라델피아 반도체 ETF가 상장되었다고 축하 메시지를 해준 그림이고요. 실제 네. 그림입니다. 아, 합성이 광고 아니고. 하신 게 아니고? 네, 합성이 아니고 나스닥에서 저희에게 실제 축하한다는 와. 메시지를 정말요? 던져줬습니다. 야, 대단한데. 예. 네. 물론 상장하고 지금 열흘 정도 지났는데 네. 수익률은 최근에 반도체 가격의 조정이 있기 때문에 뭐 플러스다 마이너스는 사실 열흘밖에 아니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근데 딱 상당히 관심이 많다라고 느낀 건 열흘 동안 한 1,000억 정도 한국 투자에서 열흘 동안 1,000억 정도. 1,000억 정도가 바로 좀 투자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야, 이거 뉴욕타임스 예전에는 LG전자, 삼성전자 그것만 있었는데 저거 광고를 하려면 얼마예요, 저게 도대체? 네, 돈 내서 해주는 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이번에 아. 좀 나스닥에 많이 얘기를 커뮤니케이션. 아니 나스닥도 이제 손님 모셔야 되니까.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가 인공지능 AI라고 그러죠. 이게 인간의 어떤 학습 능력이라든지 추론 능력, 지각 능력, 자연 언어 이해 능력 이런 걸 이제 컴퓨팅화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긴 한데 오래된 개념. 최근 들어서 이제 이게 산업적으로도 부상을 하고 투자의 관점에서도 화두가 된단 말이죠. 네네. 그죠? 예, 맞습니다. 조금 짧게 말씀드리면, 예. 사실은 이제 세상이 조금 바뀐 거죠. 예전에 이제 인건비 때문에 어떤 뭐
신흥국 엑소더스가 많이 일어났잖아요. 네. 공장을 바깥에다 짓고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인력을 사용하고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이런 탈세계화라든가 또는 뭐 미중 무역 분쟁 등을 통해서 네. 실제 공급 또 코로나를 통해서 실제 무역 어떤 국경 차단이라든가 뭐 이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신흥국 엑소더스가 사실 돌아오는 과정 속에 하나의 문제가 생긴 겁니다. 선진국에 공장을 지었는데 인건비가 너무 비싼 겁니다. 그렇죠? 인건비가 신흥국 간에 상대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되고 있죠. 그런 어떤 주요 이유가 네.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높은 인건비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로봇인데 로봇이 예전에 그냥 이제 공장의 자동화 이 정도가 아니고요. 요즘은 스마트 팩토리 수준입니다. 예를 들면 공정의 A부터 Z 마지막 생산까지 나온 데서 문제점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이 문제점을 스스로 AI나 로봇을 통해서 발견을 내고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솔루션까지 해서 효율성을 점점 개선한다. 그렇군요. 예, 이런 걸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는데 네. 그래서 인공지능과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첫 번째는 신흥국 엑소더스가 이제 돌아서고 있다는 첫 번째 이유로 그냥 하나의 예를 들었지만 실제 저 기술력은 방금 말씀드린 네. 그냥 공장 자동화 정도가 아니다. 이제는 스마트 팩토리다까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공지능의 수준을 이제 개별 기업들이 이제 구현을 할 텐데 네. 이건 어느 정도까지 진전이 돼 있다고 봐야 됩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개별 기업들은 거의 뭐 이제 대표적인 G맨스나 뭐 GE 같은 기업들은 그러니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아예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고 이제 가동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정도의 기술력은 된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언론 보도 보면 아마존 같은 데들도 보면 그럼요. 네? 네네네. 그 사람들이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다 로봇이, 로봇이, 네? 예, 예, 물류를 다 분산하고 네. 집합시키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미래에셋도 그런 거 해요? 인공지능 써요? 아, 예. 금융권에서도 사실 여러 가지 이 AI를 네. 쓰는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죠.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가 이제 트레이드를 뭐 다 없애고 두 명만 남겨놓고. 예, 이렇게 네. 남겨놓던 그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치는데 저희 미래에셋 자산운용도 이런 딥러닝을 통한 펀드 운용을 하고 있고 작년에 네. 이제 AI 코리아 액티브라고 저희가 이제 출시를 했었는데 네. 이런 AI를 통한 운용도 또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네. 진짜 그 인공지능이 운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 네. 그 미래세 자산운용의 펀드 매니저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알파고를 보는 이세돌? 뭐 이런 아니, 이런 이게 말은, 예. 여기만 문제가 아니고 네, 이 맞습니다. 인공지능이라 하면 여기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자기 직업에 그런 좀 위협을 느끼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거든요. 맞는 말씀이시긴 하죠. 그 위협의 해지는 또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로 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3프로 TV 진행자는 설마 뭐 인공지능 그럼요. 로봇이 네. 대체할 수가 없는. 대체 불가죠. 네. 그거만큼은. 야, 근데 이승원 본부장께서 사실 제가 2번 3프로 TV에 진행할 때 나오셨는데 처음에는 사실은 이 방송을 안 하시다 보니까 팩트 이름만 좀 딱딱하게 전달하시는데 네. 한 1년 정도 지나니까 와, 완전 방송이 다 드셨네. 방송인이세요. 아닙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요. 너무 항상 편하게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여기 프로님 옆에서는 조금 편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아, 진짜로 제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제가 귀에 쏙쏙 들어오니까 저도요. 네? 네. 야, 감사합니다. 장족의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래도 시청자 여러분들 또 투자자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한 가지만 네. 시간 관계상 여쭤볼게요. 투자 측면에서 완성차 산업인 전기차보다 2차 전지로 접근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런 질문이죠. 사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예. 내가 테슬라를 사? 아니면 LG화학을 사? 네? 아니면 SDI를 사? 이런 질문이잖아요. 그쵸. 어떤 게 더 좋은 거예요? 사실 그거에 대한 해답은 아까 25년, 30년 가면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저희가 지금 모르기 때문에 네. 사실 저는 완성차, 뭐 차이나 뭐 전기차도 좋고 아니면 기존의 완성차 현대차 그룹과 같은 ETF도 좋고 다 좋습니다. 다 네. 좋은데 실제로 접근하는 방법은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ETF로 투자한다라고 하면 네. 뭐 지금 상쇄되는 부분들도 있고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예, 그리고 테마도 테마에서 기대되는 테마의 어떤 기대 수익률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예. ETF 쪽을 기본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기차가 좋아요, 2차 전지가 좋아요. 이거는 사실은 둘 다 좋은 것 같아서 네. 여기에 대한 엄마, 대답은, 아빠 질문인가요? 나눠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는 건 분명히 리스크가 있다. 오히려 그리고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전기차에 테슬라가 잘 나가고 있지만
더 잘 나가는 기업이 나올 수도 있는 거지만 그 안에는 배터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면 배터리. 배터리 기업이 또 어디가 잘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배터리와 관련된 ETF.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옵니까? 네. 내일 옵니까? 아, 그럼 우리가 또 내일 행사가 있어요. 작년 연말에 네. 3프로 TV에서 3프로 다이어리를 만들어가지고 네. 그걸 이제 판 수익금을 저희가 다 아시는 이미 거니까 다, 또 네, 저희가 기부를 했지만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한 건데 우리도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이런 좋은 취지에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같은 금액을 또 미래에셋 그룹. 미래에셋 그 박현주 회장님 재단에서. 재단, 박현주 재단에서 근데 창구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그걸 어레인지 해주셔서 저희하고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 그리고 미래에셋 증권에서 최우만 속부회장님 같이 맞습니다. 협약식을 또 내일 하게 돼 있어요. 정말 좋은 일 하시네요. 너무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도 이 회사 좋은 일을 할 수 다니는 있게 게 해주셔서 감사드리죠. 그러니까요. 자, 짧은 시간에도 ETF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새로운 테마 6가지를 콕콕 집어주신 이승원 본부장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다음에 또 3프로 오셔야죠. 네. 준비가 됩니다. 조만간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